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발사를 참관하며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현장에 김정은 위원장의 딸과 부인 리설주가 함께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김 위원장의 딸이 공개된 것은 처음으로 그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용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구속되자 이재명 대표는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가 병원 진료 도중 도주한 박상환이 공개수배 하루 만에 전북 김제에서 체포됐습니다. 부산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112에 전화를 한 뒤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이 쏜 실탄에 맞고 붙잡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유족과 시민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기 위해 서울시청 광장에 설치된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오늘 점등식을 갖고 내년 1월 1일까지 불을 밝힙니다. 낮 기온이 20도 안팎을 보인 포근한 가을 날씨에 전국 유명산과 유원지에는 막바지 억새와 단풍을 보려는 나들이 객으로 북적였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이 현지 시간으로 내일 개막하는 가운데 우리와 맞붙을 H조 상대국들이 모두 카타르 도하에 입성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브라질의 우승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한국의 16강 진출 가능성은 가장 낮게 분석했지만 대표팀은 고강도 훈련을 실시하며 12년 만에 16강 진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어제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이를 화성 17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리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강한 수위의 도발이 예상됩니다. 첫 소식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매체들은 일제히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재원도 공개했는데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최대 고도 6,040여 킬로미터까지 상승했고 1,000킬로미터 가까이 비행해 동해 공해상 예정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험 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험 발사를 격려하며 북한의 핵무력이 어떤 핵위협도 억제할 수 있는 최강의 능력을 확보한 데 대해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와 전쟁 연습에 집념할수록 북한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공세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핵에는 핵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계속 위협을 가해온다면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단호히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 대답할 것이라고 엄숙히 천명하셨습니다.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부대와 전술핵 운용 부대는 자신들의 중대한 전략 임무를 완벽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며 향후 고강도 도발을 이어갈 것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한미 군사 당국도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연합 공중훈련이 전격적으로 실시된 가운데 미국은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전략폭격기 B-1B를 출격시켰습니다. 북한 도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이어서 김영 기자입니다. 미공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한 가운데 한미 연합 공중훈련이 전격 실시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한국 공군의 F-35A와 미공군의 F-16 전투기가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며 편대 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미공군의 대표적 전략 자산인 B-1B 폭격기는 최고 속도 마 1.25로 비행하면서 60톤의 폭탄을 쏟아부을 수 있어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폭격기와는 달리 레이더 반사 면적이 좀 상당히 좋고요. 일본에 만약에 전개했을 경우에는 20에서 30분 안에 북한 전역을 타격 가능한 폭격기입니다. 앞으로 주임 미군 기지 이런 곳에 임시 배치될 가능성도. B-1B가 한반도에 전개된 건 지난 5일 이후 2주 만인데 지난달 괌에 전진 배치된 4대 중 2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한미 양국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훈련으로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전력과 연합 방위 능력, 그리고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이행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이번 ICBM 발사에서 눈에 띄는 점 하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이 발사장에 동행했고 북한이 이를 공개했다는 점입니다. 아빠의 손을 잡고 나타난 김 위원장 딸의 모습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김도영 기자의 보도 보시고 공개 배경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 사이에 리 여사를 꼭 빼닮은 소녀가 서 있습니다. 흰색 외투를 입고 빨간 구두를 신은 채 김 위원장과 함께 나란히 걷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12살에서 13살쯤으로 추정되는 이 소녀를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의 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시험 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해 주시며 김 위원장의 자녀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는 2010년과 2013년, 2017년에 각각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둘째는 지난 2013년 북한을 방문한 미국 농구 스타 데니스 로드먼을 통해 이름이 김주애라는 사실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첫째는 아들로 사진 속 소녀는 둘째 딸 김주애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 자녀의 어릴 적 모습이 공식 석상에 공개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만큼 공개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영입니다. 네, 국방부 출입하는 권영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가장 궁금한 거는 김 위원장의 딸이 동행을 하고 이를 북한이 공개한 배경, 이유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미사일 발사 성공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발사가 실패할 것 같았으면 자기 딸 데리고 나오지도 않았겠죠. 전략 무기인 화성 17형 운용 안정성을 과시하고 이 무기가 미래 세대를 지켜줄 것이란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백두 혈통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며 안보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얼마 전에도 김 위원장의 딸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이었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 74주년 경축 행사 무대에 오른 소녀 한 명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소녀가 김 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애로 추정된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비교해서 한번 보실까요? 예. 일단 두 소녀의 나이대는 대략적으로 좀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김주애 추정 소녀는 단발머리인데 이번에 공개된 소녀는 긴 머리죠. 당시 단발머리 소녀가 김주애일 가능성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가능성이 적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예. 북한에 대한 정보가 워낙 없어서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 공개된 소녀 같은 경우 둘째 딸로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사진 속 소녀의 나이대를 고려를 하면 예. 김 위원장 둘째 딸일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소녀의 나이와 이름 등 구체적 정보는 이번에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았죠. 따라서 확실히 둘째 딸이 맞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09년 리설주와 결혼해 2010년과 2013년, 2017년 자녀를 낳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신들도 상당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개씩 살펴보시면요. 영국 가디언은 특정 수준의 평온함이 있다는 점을 나타낸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김 위원장의 딸이 중앙 지도자가 될 준비에 나서거나 고모인 김여정 당 부부장처럼 활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AFP 통신도 딸은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아버지에 의해 단련될 것이라고 보도를 했고요. 블룸버그 통신은 딸은 학생인 듯하고 정치적 지위를 갖기에 너무 어려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ICBM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을 직접 겨냥했다고 봐야겠죠. 네, 일단 화성 17형 ICBM은 정상 각도로 발사를 하면 사거리가 15,000km에 달합니다. 기존 화성 15형은 미국 본토 일부까지만 닿을 수가 있는데 신형 화성 17형은 본토 전역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북한도 섣불리 핵실험 버튼을 누르긴 쉽지 않겠죠. 한미일 확장 억제에 맞서 미국을 직접 때릴 수 있는 이 미사일로 대미 견제 극대화를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이전에 보여줬던 전술핵보다 훨씬 더 미국에게는 더 큰 위협과 압박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은 상태에서 미국과 담판을 하겠다. 이제 핵실험도 남았고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분간 이 강대강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도발 수위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북한은 오는 29일 핵 무력 완성 선언 5주년을 앞둔 상황인데요. 여기에 맞춰 ICBM 추가 발사로 제2의 핵무력 선언 효과를 연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란 관측과 서해 동창리에서 이 위성을 발사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이것도 전문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1, 2배 정도의 추가 실험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미 억제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일련의 퍼포먼스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정치부 권영범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영장 심사에만 8시간이 넘게 걸렸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혐의가 어느 정도는 인정된 거여서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우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법원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6차례에 걸친 1억여 원 뇌물수수와 대장동 사업에 따른 400억 원대 배당금 약속 등 정 실장이 받는 혐의가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된 셈입니다. 앞서 어젯밤까지 진행된 정 실장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8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이 먼저 3시간가량 구속 이유를 프레젠테이션한 뒤 정 실장 측도 100쪽이 넘는 의견서를 내며 맞섰습니다. 신문이 끝난 직후 정 실장은 탄압이라는 표현을 쓰며 혐의를 부인했고 어떤 탄압 속에서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발전할 겁니다. 계속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심야 기자회견을 연 변호인단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기각을 자신했었습니다. 진술 변경에 따른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이 있는지, 유동규는 석방, 김만배, 남무근 구속 유지라는 검찰의 방침 등등을 검토해 볼 때 유동규의 변경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하지만 법원이 검찰 손을 들어줌에 따라 정 실장 수사는 급물살을 탈 걸로 보입니다.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측근들이 잇따라 구속된 만큼 이제 수사의 칼끝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곧바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진상 실장을 정치적 동지라고 표현하면서 유검 무죄, 무검 유죄라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진짜 몸통도 드러날 것이라며 이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강영호 기자의 보도 보시고 뉴스 추적에서 검찰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까지 구속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적 동지 또 한 명이 구속됐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서두에 밝히며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 역시 구속 결정이 검찰에게 주어지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결백은 머지않아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 차원의 대응도 이어졌습니다. 구속이 검찰의 무리한 조작 수사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적과 결론을 정해놓고 없는 죄를 있는 것으로 만드는 수사가 정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이 대표로 인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겨냥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김용 부원장이 장작 소설이라 했던 진실의 퍼즐이 이제 한 조각만 남았습니다. 누구라도 언제라도 맞출 수 있는
마지막 한 조각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대표를 향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점차 높아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이제 검찰의 수사 선상에는 이재명 대표만 남게 됐습니다. 법조팀 길기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어제 법원이 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법원이 밝힌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입니다. 검찰은 정 실장의 아파트에서 CCTV와 2개월치 차량 출입 기록 등을 확보했는데요. 검찰은 출입 기록을 통해 정 실장이 집에 자주 오지 않는다며 주거가 부정확하다는 점을 영장심사에서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이제 성남에 있는 아파트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또 국회 사무실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새로 까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도 주장했는데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가 다음 주에 차례로 석방되는데 정 실장 측이 두 사람을 회유하거나 말맞추기에 나설 가능성까지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양측의 공방 신문이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정 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에 시작됐습니다. 그랬죠.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3인 성호입니다. 군사 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밤 10시 10분쯤에서야 끝이 나면서 약 8시간 1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는 역대 세 번째 기록인데요. 지난 2017년 약 8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와 지난 2020년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심사에 이어 가장 긴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검찰과 정 실장 양측이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공방이 치열해지며 오래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발표 중에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내기도 했고 저희 발표 중에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내기도 했고 그런데 법원은 4시간 반 만에 결론을 냈어요. 이것도 오래 걸린 겁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건과 비교해봐도 4시간 반이면 굉장히 신속하게 결정한 건데요. 검찰이 구성한 정 실장의 혐의를 법원도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 실장에 대한 조사 바로 시작됐나요? 아닙니다.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3시쯤에서야 발부가 됐기 때문에 검찰도 오늘 하루는 쉬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정 실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데요. 정 실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구속기한인 20일 안에 뇌물수수 등 혐의 다지기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입니다. 관심은 이제 이재명 대표입니다. 검찰은 어떻게든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찾아보려고 하겠죠. 네, 맞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특혜와 뇌물이 오간 정황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 실장이 받은 뇌물 1억 4천만 원 가운데 5천만 원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운동에 쓰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이죠.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 역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썼다는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최측근 2명의 혐의가 모두 이 대표를 향하면서 결국 검찰이 이 대표를 수사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이 둘이 쉽게 입을 열 것이냐거든요. 네, 역시 검찰도 확실한 물증이나 진술이 없이는 이 대표를 수사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의 자백 확보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두 사람이 모두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어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의 다음 수사 전략은 뭐가 될까요? 일단 지금처럼 대장동 일당의 진술이 여전히 수사의 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미 이 대표와 아내 김혜경 씨의 리조트 숙박비 등을 결제해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석방되는 남욱 변호사, 김만배 씨까지 세 사람이 이 대표를 겨냥해 어떤 진술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사가 단 한 사람의 어떤 이야기 때문에 진행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 이제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 실장과 민주당 측은 대장동 일당의 진술 신빙성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검찰은 물증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정 실장과 대장동 일당의 대질 신문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조팀 길기범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 역시 보수 진보단체들이 도심 집회를 열었습니다. 도로 통제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고 서울 주요 대학 논술고사까지 겹치면서 교통 혼잡이 더욱더 극심했습니다. 오늘 서울 시내 상황을 윤현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집회 참가자들이 깃발을 흔듭니다. 촛불시에 나오는 젊은이들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오십시오. 더 이상 문재인에게 사기당하지 마십시오. 세종대로엔 피켓을 든 집회 참가자들이 시청역 일대를 가득 메웠습니다.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선 보수 진보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집회가 오후 2시부터 열렸고 잠시 뒤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를 이어오는 촛불 전환 행동이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가까운 장소에서 열린 두 집회로 광화문 일대엔 수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이어지면서 일부 차선이 통제됐고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 막아놓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자주 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수능이 끝난 첫 주말을 맞아 숙명여대, 성균관대 등 서울 시내 10여 개 대학에서 논술 시험이 치러져 교통 혼잡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45억 원 상당의 투자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가 병원 검사 도중에 도주한 박상환이 공개 수배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오늘 오후 3시 50분쯤 도주하던 박 씨의 차량을 추격해 전북 김제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도주를 도운 박 씨의 지인 2명도 입건하는 한편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어제 부산에선 만취한 50대 남성이 묻지마 살인을 예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이 남성, 경찰이 쏜 실탄을 맞고서야 붙잡혔습니다. 전국 사건 사고 소식을 김영현 기자가 모았습니다. 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경찰들과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경찰들이 3단봉으로 제지해보지만 오히려 남성은 흉기를 휘두르며 격렬히 저항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했고 제압이 되지 않자 공포탄 사격을 한 뒤 실탄 3발을 발사했습니다. 결국 남성의 다리에 실탄이 관통하고서야 상황은 마무리했습니다.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50대 남성은 지난 2월 음주단속에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해서 칼 4자루 가지고 있다, 지나가는 사람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접촉한 걸로. 오늘 새벽 4시 30분쯤 대전의 한 4층짜리 다세대 주택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8분 만에 꺼졌지만 안방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방에 있던 남성의 80대 누나와 50대 조카는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전북 임실군 순천 완주고속도로 순천 방향 오수 2터널 인근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크게 다치고 2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는 터널 내 사고로 서행 중이던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이제 전기 매트와 난로 등 이 온열기기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화재 사고도 늘어나는 때이기도 하죠. 온열기기 사용 전후로 확인해야 할 점들 꼼꼼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빌라 유리창이 깨져 있고 복도가 새카맣게 그을려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전기장판에서 불이 나 가족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펑펑 소리가 들렸대요. 밖으로 일단 대피를 해서 바라보니까 맞은편 집이 그 창문 쪽으로 연기가 많이 분출되고 있어가지고.
최근 5년간 겨울철 화재로 604명이 숨져 다른 계절보다 피해가 컸는데 오늘 기구에서 갑자기 불이 나 미처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해 제품별 화재 피해를 분석해보면 전기 매트 화재가 179건이 발생해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석유난로와 전기 히터 화재로 각각 3명, 그리고 화목 보일러 화재로 1명이 숨졌습니다. 화재를 예방하려면 안전인증 제품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인증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만약 구입한 제품이 리콜 제품이라면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접어서 보관한 전기 매트는 전선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외출할 때 전원을 꺼야 합니다. 라텍스나 두꺼운 이불 같은 거를 전기장판 위에 덮은 경우에는 발생된 열이 방열되지 않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석유난로는 불을 붙인 채 주유하거나 옮기지 말고 주변의 가연성 물질을 치워야 합니다. 전기 스토브 앞에서 빨래를 말리는 행동도 삼가야 합니다. MBN 뉴스 강선입니다. 요즘 약국마다 조제용 해열제인 아세트아미노펜이 부족해서 감기약 처방이 어렵다고 합니다. 정부는 도매상과 약국이 매점 매석을 했다고 보고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약국에 감기약을 살 수 있는지 돌아다녀 봤습니다. 처방이요? 네. 근데 올해 다 코로나 때문에 쭉 많이 살 수가 없게끔 수급이 안 되고 있는데 감기 환자랑 코로나 환자랑 많아가지고 수요가 늘어서 살려고 해도 없어요? 정부는 이번 품귀 현상이 매점 매석 때문일 수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재고 확보도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매업체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품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매점 매석 할 이유도 없고, 오는 즉시 나가서 제품이 없어서 그런 거 할 환경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품귀 현상을 겪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의 도매업체 순이익률은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감기약 수요는 늘었지만 낮은 가격에 제약사들이 생산 설비를 그만큼 늘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출가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어제 감기 약값의 인상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뒤늦은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생산량을 늘려도 시중에 풀리기까지 약 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대체 가능한 0.325g과 1.3g의 처방을 늘려야 한다는 대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뚜렷한 중국에선 각종 방역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사형 백신이 아닌 입으로 들이마시는 백신을 개발하는가 하면 초대형 격리시설을 만드는 등 확산 차단에 안간 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주사기로 백신을 뽑아낸 뒤 흰색 용기에 뿌리면 접종자는 이를 입으로 들이마십니다. This is easier than injectable vaccines. I took 2 injectable shots before and had no adverse reactions, so I'm not worried about this one. 중국이 개발한 흡입형 코로나19 백신입니다. 因为我们不是用加强免疫嘛，通过灰道黏膜免疫，它也有体液免疫和那个细胞免疫，在那2个免疫的基础上又增加了一个黏膜免疫。 베이징시는 최근 하루 감염자가 400명을 넘어서자 흡입형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업 중심지인 광둥성 광저우시 외곽에 거대한 임시 건물 건설이 한창입니다. 이번 달에만 코로나19 감염자가 5만 명 가까이 발생하자 25만 병상 규모의 초대형 격리시설을 짓기로 한 겁니다. 我们与时间赛跑，1小时到排工期，争分夺秒，争取为本次疫情提供最大的支撑。 중국 보건 전문가들은 올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밀 방역이란 이름으로 방역을 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세를 성공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출퇴근길 광역버스의 혼잡 문제를 두고서 정부가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취재 결과 정부가 버스와 택시의 중간 형태인 수요 응답형 10인승 콜버스를 투입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택시처럼 호출하는 곳으로 오고 목적지 근처에서 내려주는 버스입니다. 안병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목적지를 입력하자 7분 만에 수요응답형 콜버스가 도착합니다. 목적지가 다른 여러 승객이 함께 타서 이용하는 11인승 차량으로 지난해 세종시에 시범 도입됐습니다. 이 콜버스는 정해진 노선 없이 원하는 곳에서 타고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택시비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정부가 이러한 수요응답형 콜버스를 광역시도 간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연결하는 것이 핵심으로 도심 집결형과 외곽 연결형 등 여러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규제로 묶여있던 것을 과감히 풀어 심야 택시난과 광역 출퇴근길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어제 오후에는 경기도 시군구 10여 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었습니다. 업체 선정을 거쳐 내년 6월 시범 사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차량 사이즈를 줄여서 수요 대응형으로 바꾸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앉아갈 수 있는 광역교통체계가 도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다와 우버 도입 실패에서 보듯 택시와 기존 운송사업자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진통도 예상됩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달력을 보면 11월 중순 초겨울에 들어섰는데 바깥 날씨는 아직 가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20도 안팎의 따뜻한 날씨에 막바지 단풍과 억새를 즐기기 참 좋았는데요. 가을의 끝을 잡는 시민들의 모습 강진우 기자가 담았습니다. 은색 바다를 끼고 금빛을 뿜어내는 갈대숲이 장관을 이룹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에 화답하듯 갈대도 가을바람을 타고 사각거립니다. 철새 때도 절정으로 치닫는 가을을 즐기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저하고 같이 산책 나왔는데 날씨도 좋고 바람도 좋고 흩날리는 갈대, 그다음에 반짝이는 햇빛, 완전히 힐링되는 그런 기분입니다.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 덕분에 낚시꾼들도 삼삼오오 짝을 지어 새우를 낚습니다. 바람도 살살 불고 마지막 가는 이 가을 날씨 진짜 당치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도심에서도 마지막 단풍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온종일 북적였습니다. 울긋불긋 익어가는 단풍을 보면서 눈은 호강이지만 가는 세월은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단풍이 이렇게 또 아름답기는 하는데 단풍이 가려고 그러니까 아쉽습니다만은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좋은 풍광을 볼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소은아 그러지? 낮 기온은 경남 김해가 22도, 광주가 21도, 서울이 19도로 예년 수준을 10도 이상 웃돌았습니다. 다음 주 22일은 절기상 얼음이 얼기 시작한다는 소설이지만 당분간 포근한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크리스마스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맘때면 서울시청 광장에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됩니다. 조금 전 불을 밝히는 점등식이 열렸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영 기자, 트리가 꽤 커 보입니다. 네, 서울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올해 성탄트리가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서울광장 성탄트리는 조금 전인 오후 5시쯤 점등식을 통해 연말이 다가왔음을 알렸습니다. 올해 성탄트리는 높이 16m, 폭 6m 규모로 전통 문양의 디자인과 추운 겨울에도 꽃을 피우는 동백꽃 모형으로 장식됐습니다. 오늘 점등식을 시작으로 내년 1월 1일까지 매일 오후 5시 30분부터 자정까지 불을 밝히고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성탄트리 점등식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위로와 희망을 나눴습니다. 트리 하단에 소원을 적는 공간에는 사회적 트라우마가 치유되길 바란다, 위로와 희망이 넘치길 소망한다는 시민들 메시지가 내걸렸습니다. 곧 크리스마스가 올 것 같아서 마음이 되게 설레요. 올해 강남에 비도 많이 오고 이태원 참사도 있어서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크리스마스 트리 보니까 좀 위안도 얻는 것 같고. 올해 성탄트리는 희망과 사랑의 불빛을 환하게 밝히며 성탄절을 축하하고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여기는 카타르입니다.
자, 드디어 내일이죠. 2022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합니다. 일찌감치 도하로 넘어간 손흥민과 우리 대표팀 고강도로 훈련을 소화하고 있고요. 우리와 맞붙을 포르투갈과 가나, 우루과이 모두 현지에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는 잠 못 이룰 밤만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치면서 최형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나이지리아를 4대 0으로 완파한 뒤 한밤중에 카타르에 도착한 포르투갈 대표팀에게 피로한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포르투갈 최고의 스타 호날두는 엄지척을 하는 여유를 보였고 산투스 감독도 이번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Isso é bom, não é? Acabamos de chegar, acabamos de aterrar. Olha, eu já cá estive 2 vezes e, portanto, espero que vai ser grande Mundial e Portugal irá também, no aspecto esportivo, fazer grande Mundial. 전통 문양의 머플러와 상의를 입은 가나 대표팀도 어젯밤에 도하에 도착했고 오늘 낮 우루과이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조별리그를 벌일 H조 팀들이 모두 입성했습니다. 마수들이 속속 카타르에 모이는 사이 대표팀은 오전과 오후 2차례 훈련을 실시해 컨디션과 조직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안면 수술을 한 손흥민이 마스크를 쓴 채로 훈련 강도를 점차 끌어올린 가운데 대표팀은 닷새 앞으로 다가온 우루과이와의 첫 경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흥민이 형이 저희한테 이게 정말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무대인지 깨닫게 해주고 마음의 준비뿐만이 아니라 이제 몸적으로도 컨디션 계속 좋게 유지하려고. 화기애애하게 프로필 촬영까지 마친 대표팀은 내일 도하 입성 후 첫 휴식을 취하고 모레 조별리그 3경기가 모두 열리는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내일도 일교차만 유의하신다면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낮 동안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포근함이 감돌겠는데요. 단 아침 공기는 꽤 차갑겠습니다. 서울이 9도, 경남 함양은 5도 안팎으로 출발하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제주와 전남 또 경남 지역은 내일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또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동해안과 부산 울산 지역은 오늘 밤까지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대체로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 약간 낮겠는데요. 기온 보시면 서울이 아침에 9도, 대전 8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대체로 1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창원과 울산이 아침에 11도, 낮 기온은 부산이 2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동해안 지역으로는 강원 내륙에 아침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점차 추워지겠고요.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강원과 남부 또 제주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을이 저물고 있습니다. 눈빛 억새가 장관인 서울 하늘공원 풍경을 전해드리면서 뉴스센터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